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5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곧 대선이죠? 이번 주 사전투표가 있다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 사전투표는 토요일이 없이 목, 금 진행된다는 사실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될 게 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바로 29일 하느니 기준금리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언론, 전문가들 이번에는 하느니 그러니까 금통위가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미 관세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다들 아시잖아요. 역성장을 기록했죠. 아니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창궐한 것도 아닌데 역성장.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환율은 좀 안정되고 있어요. 게다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계속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미룰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기준금리는 내려갈 거가 거의 확실해지는데 더 중요한 거 내 대출금리도 내려갈까요?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 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온 나라가 대선 열기로 뒤덮이고 있죠. 사전투표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은 이번엔 사전투표가 없어요. 그리고 29일 이 사전투표가 있는 29일 날 기준금리도 결정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하느니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0.25%포인트를 인하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이미 4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었잖아요. 따라서 사실상 5월 그러니까 29일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이대로 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창용 하는 총재도요. 국회 출석이나 해외 출장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다. 금리 인하 강조해 왔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국내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낮췄을까? 금융연구원은 지난 6일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8 아이고 1%도 안 되겠다라고 제시했고요.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술 더 썼어요. 0.7까지 낮췄습니다. 국내 연구기관만 이럴까요? IMF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엔 2%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었는데요.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2%대잖아요. 근데 그거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장에 그칠 전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경제는 보수라더니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얼마나 망쳐놨는지 여기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지 않나요? 아무튼 이렇게 경제가 폭망했으니 금리라도 낮춰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등 재정을 투입하는 거 이거 부채가 늘어난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말고 금리를 낮추겠다. 이런 돌아가는 방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이었던
이 환율 때문에 당장 금리 낮추기 힘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환율이 최근 들어 다소 잠잠해진 상태잖아요. 1,400원대를 훌쩍 넘었던 그런 원달러 환율, 최근에는 1,370원에서 1,390원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금리 인하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냐면요, 미국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하거든요.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고요. 1분기 미국 GDP, 이게 어떻게 될까? 지금 관세 폭탄 때문에 미국 경제도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요. 특히나 미 연준, 트럼프가 그렇게 압박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미루겠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좀 이상하다. 관세 폭탄이 생각보다 크게 터지고 있다. 금리 인하를 사실상 9월 이후로 미룰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되면 하느니 앞서 얘기대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 차, 아이고, 지금의 1.75%로 좀 줄어드는 듯 했다가 다시 2%포인트로 벌어지게 되잖아요. 경제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2%포인트로 기준금리 격차가 또 다시 벌어지게 되면 이를 우리 경제가, 우리 금융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너무 가중되고 있으니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출 없으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반가워해야 될 텐데 정작 대출자들은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가장 부담이 큰 주담대 금리, 이게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 지난해 말 기준 주담대 금리, 아이고 아직도 높네요. 4.27에서 4.52%, 평균이 4.39입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지난해 9월, 이때가 3.6이거든요. 이때보다 오히려 0.79%포인트가 상승해 버렸어요.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 오히려 주담대 금리는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언론이나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급증 때문이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뭐 그런 핑계가 어느 정도 설득력도 있는 게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 이달 들어 1조 원 넘게 증가했거든요. 이는 지난달 월간 증가폭, 이때도 많았었는데 8,800억 원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를 더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월말까지 아직 남아있잖아요. 상환 규모가 관건이긴 하지만 신용대출이 한 달에 1조 원 넘게 급증하는 거, 이게 거의 확실해지고 있고, 이는 2021년 7월 1조 8천억 넘게 증가한 이후 3년 10개월 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2021년, 이때 뭔 일이 벌어졌는지 다들 아시죠? 이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버금갈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자 금융당국,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또다시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에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은행들, 이걸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아이고, 이 앞으로는 우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반갑다는 듯이 가상금리를 상향하고 있고요. 우대금리는 축소하고 있고요.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9월 대출금리 세부 현황을 보니까요, 5대 은행의 평균 가계대출 가상금리는 3.09%였거든요. 근데 올해 3월에 보니까요, 3.15%. 오히려 올해 들어 0.06%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 이것도 올랐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지표금리는 3.26에서 2.91로 0.35%포인트가 내려갔거든요. 근데 가상금리는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 대출금리가 계속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은행들은 우대금리도 1%포인트가량 축소해버렸죠. 우대금리가 축소됐으니 대출금리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발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자 은행들 살짝 낮추는 척을 합니다. 주담대 금리를 살짝 낮췄다는 거예요. NH농협은행은 이달 22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우대 금리를 0.45%포인트를 확대했어요. 그래서 금리 하단을 3.36% 이하로 낮췄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도 이달 14일 대면, 그러니까 비대면도 아니고요. 대면으로 시행되는 5년 주기형 주담대 가상금리를 0.08%포인트 살짝 낮춰줬다는 거죠. 이렇게 되자 이 상품의 금리는 3.56에서 4.96%에서 3.47%에서 4.88%. 아이고, 진짜 살짝 낮아졌어요.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죠. 이달 16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0.1%포인트를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신한은행의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별도로 우대금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0.1% 너무나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적용해 주니 금융채 5년물 주담대 금리 하단은 3.55에서 3.46%로 살짝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조금 내리지 않나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려갔으니 본격적으로 주담대 금리도 내려가는 거 아닐까? 라는 기대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은행권에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낮춰주고 싶은데 가계대출 너무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압박하고 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언론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계대출에 대한 당국의 관리 기조와 내부 리스크 평가 기준을 고려하면 섣불리 대출금리를 크게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아니,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지표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도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금리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불가피하다. 아이고, 국제 유가 내려가도 국내 휘발유 가격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금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한마디로 당분간 대출금리를 더 내리기 힘들다. 살짝 내려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데 더 재미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대출금리는 안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이고, 수신금리는 일제 내려가고 있어요. 아니, 국제유가 오를 때 주유소 기름값 바로 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은행이 지난 13일부터 수신상품 기본금리를 최대 0.3%포인트를 인하했거든요. 우리은행도 같은 날 우리 첫거래 우대 정기예금 금리를 0.2%포인트를 바로 하향 조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놀라운 일까지 벌어집니다. 3년 만에 예금 상품 이제 금리가 1%밖에 안 돼요. 1%대 예금 상품이 다시 등장했다는 겁니다. 아니, 대출 금리는 3%가 훌쩍 넘는데 예금 금리는 1%다. 그러면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1%포인트가 훨씬 넘는 2%포인트에 육박하는 그런 돈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요, 5대 은행 정책 서민 금융을 제외한 예대 금리차 이걸 보니까요, 신규 취급 기준 평균 이게 이번 달이 아니라 3월 기준입니다. 3월 기준이 1.472%포인트로 집계되고 있더라고요. 요게 전달에 비해 0.092%포인트가 확대된 수치인데요. 3월이 이러니 5월달 더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러자 은행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거둬들인 단기 순이익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4천억 원이 아니라요. 어이구, 4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대비 28.5%가 급증을 해버렸어요. 아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앞서서 얘기 드린 대로 마이너스로 추락했고요. 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혔다고 아우성치고 있고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은행들은 딴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그냥 놔둬서 될까요? 다가오는 대선 이에 대한 공약 이거 없을까요? 다행스럽게도 민주당 이걸 간파하고 있더라고요. 은행의 가상금리 산정 한모 이거 예전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 너무나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왜 복잡하게 만들까요?
국민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항목을 은행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하자, 이런 방안을 공약에 넣었다고 합니다.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이런 나쁜 관행, 이거 방지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라는 건데요. 특히 시중은행들이 대출시 받는 금융소비자, 그러니까 돈 빌리는 차주에게 가산금리 명목으로 교육세를 부담시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자 내는 거에 교육세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교육세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가산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산정 적용되는 금리죠. 근데 이 얘기가 뭘까요? 은행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 내부 규정이 정확히 있는지 이것도 공개되지 않고 있잖아요. 영업상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가산금리 산정 방식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언론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어떻게 당연합니까? 은행들이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은행들이 장난도 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 교육세 이거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 은행들이 거둬들인 이자 수익에서 이걸 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들은 이를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돈 빌린 서민들은 원금은 원금대로 갚고 이자도 내고 있는데 왜 은행 대신 은행이 갚아야 될 교육세 부담까지 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 기준금리를 낮춰도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그대로고 은행들만 떼돈을 벌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 지적을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대선 앞두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5대 은행장과 간담회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별 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 문제가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 간담회 이후 언론들은 민주당이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다. 아이고,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대출 부담이 없나 봐요.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민주당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은행의 교육세 부담, 이 말도 안 되는 구조,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고치겠다. 법인세에 은행들이 돈 번 것에서 내도록 고치겠다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아예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 효능감, 정치가 필요한 이유, 이런 게 아닐까요? 앞으로 내 대출 금리가 내려가길 원한다면 6월 3일 그리고 28일, 29일 있는 사전 투표 정말 잘해야 합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